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의 이덕희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카로티드 아트리 스텐트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 그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카로티드 아트리 스텐팅의 목적은 스테노시스로 인한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프라이머리 또는 세컨더리 프리벤션에 있습니다. 우리 프로시저의 이펙티브니스는 풀퓨전 감소를 해결을 해주고 플로우 패턴을 개선하고 플라크 자체를 스테빌리제이션 해주는 그런 기술적인 목표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잘 하고 나서도 인스턴트 리스테노시스가 오는 등 롱텀 듀라빌리티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스트 스타디 세컨더리 아널리시스 결과를 보면은 카로티드 아트리 스텐팅이든 CEA든 12개월까지 점차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 인스턴트 리스테노시스 레이시 24개월 이후에는 6%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높은 숫자가 아니고 또 이 중에서 심토마틱 해주는 경우는 제 경험에 비추었을 때 굉장히 낮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레지두얼 스테노시스가 있는 것이 롱텀 듀라빌리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하는 연구들이 잘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인스턴트 리스테노시스가 임상적으로 문제된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약간의 레지두얼 스테노시스가 남아도 우리 프로시저 이펙티브니스는 그렇게 손상되지 않는다는 저의 생각을 먼저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반면에 이 30일 모탈리티, 모비디티 레이트에 대한 이런 아날리시스 결과를 보시면은 any stroke death rate이 카로티드 아트리 스텐팅이 CA보다 조금 숫자가 높고요. 낮게는 6%대에서 많게는 9%대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한 adverse effect는 주로는 ischemic complication과 hypoperfusion syndrome 뭐 이런 걸로 나타나지만, 함이라든지 carotid sinus reaction 그리고 technical한 complication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arotid artery stenting을 함에 있어서 adverse effect를 줄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리스크와 베네핏은 가치가 없습니다. effectiveness가 좋게 하려면은 adverse effect가 또 증가하고, adverse effect를 줄이기 위해서 effectiveness를 좀 손해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약간의 residual stenosis가 허락되는 그런 정도를 큰 adverse effect 없이 얻을 수 있다면 밸런싱이 아주 잘 된 그런 프로시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카로티드 아트리 스텐팅의 테크닉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다 다뤄져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 할 거냐, 프리 메디케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포스트 프로시저럴 케어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고요. 디바이스를 어떻게 쓸 거냐, 안티엠볼릭 디바이스는 쓸 거냐 말 거냐, 쓴다면 어떤 걸 쓸 거냐, 쓸 때 주의해야 될 점과 어떻게 하면 잘 쓸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돼져야 되겠죠. 그리고 발론하고 스텐트에 관한 내용은 프리딜라테이션, 포스트 딜라테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스텐트는 어떤 걸 쓸 거냐, 클로즈 셀이냐, 오픈 셀이냐, 여러 가지 고려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맥락을 조금씩 짚어가면서 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usual, typical procedure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7프렌치 시스 사용하고요. 가이딩 캐스터는 6프렌치 스포티브 가이딩 캐스터 100cm짜리 쓰는데, 요즘 그 엠보이 XB라고 나와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필터는 디스탈 프로텍션 하고 있고요. 발루는 4나 5mm짜리 쓰는데 6mm 그 이상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셀프 익스펜딩 스텐트는 6프렌치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뭐 초이스가 없습니다. 프리사이즈 튜블러 타입 쓸 수밖에 없고, 다이아미터는 프록시멀 랜딩 세그멘트에 맞춰서 결정을 합니다. 다음 인디케이션에 대한 거에 있어서는 하나 명심하고 환자의 컨설테이션을 보는 게 필요한 게, 모든 카로티드 스테노시스가 같은 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스텐팅은 이런 환자의 매니지먼트 옵션 중에 하나다, 일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겠어요. 70, 80 남자고 안티아트로제닉 메디케이션에도 계속 프로그레션하는 바이라테럴 프록시멀 아이스 스테노시스 환자인데 특히 라이트심합니다.
돌리코 엑타틱 체인지가 있고 벌브 상방에 이와 같이 컨센트릭한 스테노시스가 있었습니다. CT 엔지오그램에서 상당히 덴스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오른쪽은 상당히 칼시픽 버든이 많은 엑타틱한 혈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시저를 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디지털 안티엠볼릭 디바이스도 올리는 게 힘들고 버디와이어 테크닉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올라가서 이 정도까지밖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서포트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프로시저라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됐고요. 어쨌든 블룬을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월트 멜론 시드 페노메넌까지 나타나서 겨우 블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엔지오그램 찍어봤더니 일라스틱 리코일이 와서 시술 전하고 비교해봐서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다시 리코일이 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스텐트를 깔아볼 거냐, 발론을 좀 더 큰 거를 할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점점 이제 프로시저럴 리스크는 올라가겠죠. 서포트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롱 쉬스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거기서 시술을 어볼트하고 CEA를 보냈더니 이와 같이 완전히 열어가지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루틴에서 벗어나서 그에 대한 프리퍼레이션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술의 타이밍에 관한 얘기가 되겠는데 85세 남자 환자가 sudden right weakness로 외부 병원에서 MR 했더니 이런 소견 보였습니다. left ICA 보드 존 리전이고 MR 엔지오에서 left proximal ICA stenosis가 있는데 심하지는 않습니다. perfusion defect 없고요. 어떻겠습니까? 이 경우에 스텐트 바로 하시겠습니까? 이 병원에서는 안티아스트로제닉 메디케이션을 하도록 결정을 했는데 4일 뒤에 환자가 다시 증상이 플럭추에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조금 리전이 더 보이죠. 리피트 엠볼리즘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MR 했더니 포컬한 스웰링을 보이는 이런 부분도 보이고 약간 헤모리직 트랜스포메이션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이리폼하게. 이때 스텐트 어떻게 다시 하시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쪽에서는 이제 트랜스퍼를 시켰는데요. 초음파를 했더니 플라크 버든 굉장히 많고 칼시피케이션도 조금 있고 얼스레이션 있고 그렇지만 플로우 벨로시티가 그렇게 빨라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디케이션이 되죠. 근데 저 입장에서도 여러 경과로 볼때 스텐트를 지금 바로 해주는 게 큰 이득은 없겠다. 메디케이션을 좀 더 적절하게 하자 이런 의견을 줬는데요. 환자가 또 처진다고 그래서 MRI를 찍었는데 저런 병변이 또 보이고 플레어 이미지를 봤더니 이번엔 하암 현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2번이나 MR 이미지를 했고 조영제 사용한 그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전형적인 카로티드 아트리 스테노시스와 연관되는 하암 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니셜 심텀이 나타났을 때 스텐트를 하느냐, 4일째 재발했을 때 바로 했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세 번째 때 할 거냐, 환자의 경과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4일째쯤에 스텐트를 했으면 이 소견을 우리가 시술 이후에 맞이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를 프로텍션 한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지만 이게 그 스텐트의 어드버스 이펙트로 기록되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경과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possibility에 대한 consideration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인터벤션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인트라프로시저럴 엠볼리즘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양한 엠볼리즘 사진인데 마이크로 엠볼리즘의 그런 occurrence rate는 작게는 20%대에서 많게는 40%대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엠볼리즘은 뭐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생깁니다. 엔지오그래피만 해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텍션 할 수 없었던 시절을 지나서 디지털 프로텍션, 프록시멀 플로우 컨트롤 시스템 뭐 이런 쪽으로 있고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뭔가를 이제 어떤 걸 선택할 건가 여러 초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필터 umbrella 타입을 선호하고 있는데 capturing capability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저빌리티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디스커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은 터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안티엠볼릭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 가지 이제 제일 난점 중에 하나가 리스위싱 해서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렛징 현상이 생겨서 잘 제거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미 뭐 여러 선생님들 나름대로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최근에 저는 이 발론 브릿지 메소드 그 테크닉 자체를 보면은 렛징이 되어 있는 곳을 일정한 프로파일이 있는 카테타가 그 숄드 때문에 못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숄드를 요 발론의 이 노즈콘 올리브 팁이 쉽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발론을 앞세우고 이 가이딩 캐스터를 올리게 되면 쉽게 여기를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케이스를 하나 보시면은 엠보 쉴드 사용하고 포스트 발론 하고요. 이걸 리캡처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서 이 카테타로 이렇게 극복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발론을 사용하는 방법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 보시면은 쉽게 발론을 넣고 그냥 디플레이티드 발론 따라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킵니다. 인플레이션 살짝 시킨 거를 브릿지 삼아서 올라가니까 쉽게 패스할 수 있었고 여기서는 이 가이딩 캐스터로 그냥 바로 엄브렐라를 캡처해서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 모디피케이션 방법인데요. 모마, 우리나라 이제 모마인데 프록시멀 발론 그리고 SEA 발론 이렇게 해서 플로우를 어레스트 시켰다가 프로시저 끝나고 이제 아스피레이션을 한다는 방법이 되겠고 마이크로 엠볼리즘이 상당히 신경 쓰였던 분들한테는 희소식 같은 그런 기술이었죠. 저희들도 2012년부터 2015년 막 들어오자마자 그 시기였는데요. 90명의 환자에서 컨세큐티브하게 한번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디바이스 석세스 레이시 12% 그러니까 7명에서 페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은 아치나 페런트 아치의 톨처스티를 극복을 못해서 이제 문제가 됐고 그 외에 그 오클루전 에스테 인톨러런스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사실 디바이스 페일리어는 아닌데 리전 크로스가 안 돼가지고 못했던 경우 특이하게 다 하고 나서 이제 아스피레이션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베이스 해서 토탈 7명의 환자에서 테크니컬 페일리어가 발생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클램핑 인톨러런스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된 환자는 없었습니다. 딱 한 명에서 이제 문제가 있긴 했는데요. 이것도 adverse effect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하나 있었네요. 그 스텐트가 미스플레이스 돼가지고 추가로 하나 더 삽입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가는 중간에 컨트롤 엔듀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주 시그니피컨트한 데브리 이렇게 나오면 정말 이 프로시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아웃컴을 보면 any adverse event rate 8%, 심토마틱해지는 게 거의 4%대에 이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한 가지 이런 프로텍션 방법만으로 모든 시츄에이션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기 때문에 각 디바이스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언더스탠딩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레이 존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리전 스페시픽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프로버킹합니다. 제가 시술의 안전을 위해서는 뭔가 조금 덜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정해봤고요. 지금까지 프로텍션 디바이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은 디바이스, 프로텍션 디바이스에 걸려 나오는 엠볼라이 이거 봐라 이거 많지 않냐. 그래서 이제 카로티드 아트리 스텐팅에 프로텍션이 없이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입장이고 프로텍션이 꼭 필요하냐라는 입장에서는 필터에 걸려 나오는 게 없고 이게 괜히 프로텍션 했다는 그런 시큐어한 기분 때문에 조금 더 프로시저를 어그레시브하는 경향도 있고 프로텍션 디바이스 때문에 프로시저 자체가 컴플렉스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프로텍션하고 했는데도 DWI 포지티브 수시로 나온다 뭐 이런 거 때문에 굳이 제대로 프로텍션도 하지 못하는 거 프로시저만 컴플렉스하게 만드는 거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 케이스 한번 보십시오. 78세 남자 환자고 symptomatic right IC의 보드존 리전인데 MR NGO에서 long segment diffuse 리전입니다. 초음파를 했더니 symptomatic 리전인데 상당히 homogeneous한 low echogenity를 보입니다. NGO를 했더니 diffuse한 리전이고 웹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랑 정상이랑 상관없는 걸로 봤고요. 그래서 딜리버리 시스템 프리딜라테이션은 필요 없겠고 스무스한 그런 양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 없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프로텍션 없이 스텐트를 깔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잘 늘어나 있는 게 보이고요. 포스트 딜라테이션 당연히 안 했고요. 그리고 6개월 팔로우업 했더니 아주 페이턴시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텍션 없이 하는 걸로만 미니멀하게 가려고 했는데 프리딜라테이션, 포스트 딜라테이션, 발론 사용하지 않고 프로텍션 하지 않고 스텐트만 깔고 끝났던 케이스인데 2007년 AJNL의 100 케이스 아주 성공적으로 non protected, non balloon angioplasty, carotid stenting을 성공적으로 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 이런 보고는 2017년도에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프리딜라테이션은 일부 행글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요. 프로텍션 없이 포스트 딜라테이션 없이 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분당 쪽 페이퍼인데 이 경우는 이제 프로텍션 했습니다. 프리딜라테이션만 서브옵티멀하게 해주는 걸로도 포스트 스테트 딜라테이션 없이 아주 성공적으로 매니지가 가능했다 이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한번 보십시오. 65세 남자 TIA인데 잘 보면 여기 파레탈 코어텍스에 마이크로 엠볼릭 리전이 있고요. CT 엔지오그램 했더니 바이라테랄 프록시멀 ICA에 아주 심한 irregular stenosis고 CT 엔지오 했더니 왼쪽에는 크비리니안 포컬한 칼시피케이션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low density의 플라크이고 라이트도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 경우도 이제 프로텍션 없이 해보기로 합니다. 스텐트 깔았고요. 포스트 딜라테이션 안 했습니다. 반대쪽 이 정도 획득이 됐기 때문에 놔둬봤고 6개월째 팔로업 CT 엔지오 했더니 루미널 게인이 더 증가했고 인스턴트 리스테노시스는 유의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프로토콜라이즈된 프리딜라테이션은 하느냐 나는 포스트 딜라테이션은 안 한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론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저희 경우에는 vulnerable해 보이는 low echogenic or low density soft plaque이라고 생각이 되면 발론 엔지오플라스티 가능하면 안 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텐트만 깔고 좀 레지두얼이 있어도 그대로 놔두는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주 스텐트 딜리버리 시스템이 지나가지 않을 정도다 이러면 언더 딜라테이션 하는 정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믹스드 or fibrotic 유저한 클래스죠. 이 경우는 타이트 리전인 경우만 프리딜라테이션을 하고 스텐트 해봅니다. 그리고 레지두얼이 좀 있으면 그때는 포스트 딜라테이션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이브로칼시픽 플락인 경우는 칼시피케이션이 매우 심하다 이러면 CEA 보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경우는 아주 타이트한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스텐트만 먼저 깔아주게 되면 그 레지두얼 스테노시스 잘 안 열어놔서 balloon도 지나가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프리 앤드 포스트 딜라테이션은 필요하면 다 하는 걸로 프로토콜라이즈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이 필요합니다. 인디비주얼 인스티튜션별로 CP를 정해가지고 프로토콜라이즈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만 complicate 루틴은 procedural complicate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the less you do, the more you get 이라고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우리 자신의 인디케이션 필요하고요. 인디비주얼 어프로치 좀 고민해서 할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procedural goal을 이런 beautiful한 angiographic outcome보다는 adverse event를 최소화하는데 좀 더 방점을 두고 프로시저 계획을 잡는 게 좋고요. 그리고 디바이스를 결정할 때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고 플라크는 최소한으로 건드리자 이게 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카로티드 아트리 스페시픽한 그런 컨시더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아주 즐거운 카로티드 스텐팅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감사합니다.